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아스팔트 위로 지치지도 않고 떨어져 도시의 소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황색 택시 안에서 강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었다. 그의 택시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 하나 없이 사무적인 공간이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불필요한 감정이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듯한 공간. 오전 8시 30분 약속된 시간이었다. 고급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이서연 검사였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거의 매일 아침 민준의 택시를 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늘 가던 길이요. 뒷좌석에 앉은 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백미러로 그녀를 짧게 확인했다. 그녀는 채 타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가 가득한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그녀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는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가르는 소리와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었다. 침묵의 동행. 민주는 과묵한 운전기사였고 서연은 말없는 승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만나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민준의 감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국정원 현장 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감각이었다. 평범한 택시기사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그 감각이 최근 며칠 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이드미러에 검은색 제네시스 G80 세단 한 대가 비쳤다. 너무 깨끗하고 썬팅이 너무 짙었다. 전문적으로 관리된 차량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서울의 도로 위에는 저런 차가 수없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차는 지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그의 택시 뒤에 나타났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민주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차선 변경 신호를 조금 일찍 켰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다. 제네시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번에는 평소 다니던 큰 일 대신 한 블록 안쪽에 좁은 이면도로로 핸들을 꺾었다. 출근 시간에는 오히려 더 막히는 길이었다. 합리적인 운전자라면 선택하지 않을 경로였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여전히 그들 뒤에 있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미행이었다. 그는 다시 백미러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를 미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그는 조용히 살아왔다.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목표는 그녀, 이서연 검사일 것이다. 그녀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주는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검찰청으로 향하는 검사를 조직적으로 미행할 정도라면 보통 사건이 아닐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빠르게 그려졌다. 단순 감시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노리는 것인가? 그때 그의 눈에 두 번째 위협이 포착되었다. 교차로를 앞두고
길게 정차해 있던 낡은 1톤 트럭이었다. 운전석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통해 정확히 민준의 택시를 향해 있었다. 뒤에서는 제네시스가 거리를 좁혀오고 앞에서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다. 전형적인 핀서 작전, 양동 공격이었다. 민준의 손이 스티어링 휠을 단단히 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수축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강철 같은 자기 통제였다. 그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었다. 오른쪽에는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왼쪽에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 탈출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서드리치오, 아니투 치켜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제네시스가 속도를 높이며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앞에 트럭이 시동을 걸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택시를 들이받아 멈추게 한 뒤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납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다. 겸사님,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전벨트 꽉 잡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택시 엔진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가속에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무슨 트럭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네시스는 바로 뒤까지 추격해왔다. 택시를 샌드위치처럼 압착하려는 순간이었다.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핸들을 왼쪽으로 격렬하게 꺾었다.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관성 드리프트. 택시의 뒷부분이 원심력에 의해 크게 회전하며 차체가 거의 180도 가까이 돌아갔다. 기이익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충돌을 예상했다. 하지만 충격은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택시는 방금 달려오던 길을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앞에서 제네시스와 트럭이 서로를 피하려다 뒤엉켜 있었다. 아왁 잡으세요. 민준의 외침과 함께 택시는 좁은 골목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가 유일한 탈출로로 점찍어 두었던 곳이었다.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양쪽 벽에 사이드 미러가 스칠 듯 아슬아슬한 곡의 운전이 이어졌다. 뒤에서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앞좌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민준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늘 무뚝뚝하고 평범해 보였던 택시기사. 그의 눈은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기계처럼. 골목을 빠져나온 민준은 곧바로 차를 돌려 복잡한 시내 도로로 합류했다. 그는 여러 차례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유턴을 반복하며 추격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의 운전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예술이자 적을 따돌리기 위한 전투 기술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민준은 어느 대형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지난 몇 분간 일어난 일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스티어링 휠을 잡은 채 주차장 입구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여전히 외부의 위협에 쏠려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녀의 시선은 백미러에 비친 민준의 눈으로 향했다.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택시기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죠? 그 질문이 어두운 주차장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져 온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부서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강민준의 택시 엔진이 식어가며 내는 금속성의 똑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이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백미러를 통해 민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 당신 대체 누구죠? 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차 안을 맴돌았다.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주차장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몇 분이 흐르고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한 후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좌석의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의 감정을 읽어내기란 불가능했다. 그냥 택시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실수했다.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낸 남자의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평범한 택시기사가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는 않죠. 그건 운전이 아니었어요. 전투 기술이었지. 그녀는 검사였다. 현상을 분석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수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민주는 다시 입을 닫았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핸들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낼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알아야 할 전부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였다. 첫째, 자신은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둘째, 이 정체불명의 택시기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 일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주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감사의 인사를 기대한 것 같지도 않았다. 서연은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경찰 내부에도 손을 뻗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검사로서의 단호함이 묻어나왔다. 매일 아침
저를 여기서부터 검찰청까지,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검찰청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 다른 손님은 태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기사가 되어주세요. 물론 보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상식 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상식은 사치였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자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과거에 그런 눈빛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는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더 이상 누구의 죽음에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가 여기서 그녀를 내버려 둔다면 그녀는 내일 아침 뉴스에서 시신으로 발견될지도 모른다. 그의 잠들어 있던 양심이, 혹은 아직 남아있는 요원의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하루 30만 원입니다. 선불로. 민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택시기사의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지금 당장 계좌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말없이, 서류도 없이, 오직 암묵적인 동의와 절박한 필요에 의해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TK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진환 회장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의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도시는 마치 그의 발 아래에 놓인 거대한 장난감 같았다. 그의 앞에는 신복인 박 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실패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다. 최진환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실패의 원인이 뭐지? 고작 검사 하나 처리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었나? 박 이사, 회장님, 그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타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기사. 최진환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고작 택시기사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건가? 보통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요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거의 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추격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전직 레이서나 특수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최진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가 박 이사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서연, 그 하찮은 계집이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 최진환이 읊조렸다. 내 돈으로 월급 받는 정치인, 판사,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갓 임용된 애송이가 겁도 없이 지저대는군. 이서연 검사는 TK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수사망은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날카롭게 최진환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한 경고로는 부족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했다. 그 택시기사, 뒷조사해봐. 족보까지 샅샅이 털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정체를 알 수 없는 변수는 제거하는 게 원칙이야.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검사, 다음 계획은 더 확실하게 진행해. 다시는 실패라는 단어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최진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박 이사, 두 번째 실수는 배신으로 간주하겠네. 박 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히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 최진환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에게 이서연은 성가신 존재였지만 동시에 무료한 일상의 작은 유흥거리이기도 했다. 거대한 사자가 작은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그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택시기사라는 새로운 변수조차도 게임의 난이도를 약간 높여주는 요소일 뿐이었다. 이 도시에서 그의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믿었다. 민주는 검찰청 건너편의 한적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는 서연에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퇴근 시간 맞춰서 다시 오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민준의 주황색 택시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그저 수많은 택시 중 하나에 불과했던 저 차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카리앙 번호 XX가 XXXX 검은색 제네시스 G80 소유주 확인 바람. 메시지를 보낸 대상은 그림자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국정원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던 과거의 유령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대포차 추적 불가. 민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예상했던 바였다. 상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는 시트에 몸을 기댔다. 하루 30만 원. 그는 그 돈 때문에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한 과거를 떠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운전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 한때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에서 싸웠던 그는 이제 이름 없는 택시기사가 되어 한 명의 검사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택시는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작전 본부이자 움직이는 방패였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치밀하게 짜인 체스게임처럼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었고 이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승객이 아니었다. 주황색 택시는 서울의 도로 위를 떠다니는 작전 본부였고 매일 아침 저녁에 출퇴근길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수 싸움이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서연의 오피스텔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우고 주변을 정찰했다.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남자,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분석되었다. 그는 매일 밤 다음 날의 이동 경로를 3개 이상 준비했다. 큰 도로와 좁은 골목길, 심지어는 공사 중인 도로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다. 날씨, 교통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서연 역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차에 오르기 전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택시에 탄 후에도 서류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백미러와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풍경을
민준과 함께 훑어보았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위협을 공유하는 동지였다. 새로운 추격자들은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던 어설픈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한 대의 차가 오래 따라붙는 법이 없었다. 검은색 세단이 두 블록을 따라오다가 사라지면 잠시 후 배달용 스쿠터가 나타나 거리를 유지했다. 교차로에서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는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택시 번호를 확인했다. 그들은 점조직처럼 움직이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민준의 예측을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도시의 혈관 같은 도로망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상점 쇼윈도에 비친 반사광을 이용해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예고 없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했다가 다음 신호에서 빠져나오는 변칙적인 운전으로 유령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일부러 복잡한 남대문 시장 안으로 차를 몰았다. 수많은 인파와 노점상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는 택시를. 그 어떤 차량도 따라올 수 없었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처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적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알아야 했다. 민주는 결국 수년간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대포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유령한테서 전화가 다 오네. 목소리의 주인은 김태우. 국정원 시절 그의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신뢰했던 동료였다. 민준이 떠난 후에도 그는 조직에 남아있었다. 만나야겠다. 내가 왜 내 목숨을 3번 구해준 값이라고 해두지.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낡은 헌책방 구석이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두 남자는 몇 년 만에 재회했다. 김태우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다. 현장을 떠나 서류 작업에 시달리는 자의 피로감이 엿보였다. 무슨 일이야. 조용히 살겠다며 사라졌던 놈이. 김태우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TK그룹. 최진환 회장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말해줘. 특히 그가 운용하는 사설 보안팀에 대해서. 김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쳤군. 강민준. 하필이면 거길 건드려. 최진환은 괴물이야. 청와대 비서실부터 우리 조직 내부까지 그의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잘못 쑤셨다간 너나 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한 거다. 한 여자가 그 괴물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 해.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다.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민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황소고집.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동료를 잃고 조직을 떠나야 했던 남자. 알아보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발각되면 난 끝이야. 고맙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이번 일이 끝나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네 무덤에 꽃을 바치러 가고 싶진 않으니까. 김태우는 책 한 권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연락은 이걸로. 책 사이에는
암호화된 통신이 가능한 초소형 USB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헌책방을 떠났다. TK그룹 회장실. 최진환은 박 이사가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택시가 서울 시내를 기이한 궤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위성사진 위에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 서울 관광이라도 시켜주는 건가? 최진환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상이 극도로 교활합니다. 저희 최고의 팀을 붙였지만 매번 따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놈이 아닙니다. 완전히 프로입니다. 최진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스크린에 표시된 붉은 선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그었다. 프로라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프로는 나 하나야. 돈과 권력치. 이게 진짜 프로의 무기지. 운전 실력 따위가 아니라 그의 분노는 단순한 계획의 차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감히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하찮은 벌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내.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볼 필요 없어. 최진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이사, 다음 주에 이서연이 대법원에 핵심 증거를 제출하러 간다는 보고를 받았네. 그게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사고처럼 보일 필요도 없어. 그냥 길 위에서 지워버려. 증거도, 증인도, 그리고 그 거슬리는 택시기사까지 전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까? 박 이사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그래야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감히 나 최진환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혼란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지. 출근 시간, 가장 복잡한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일으켜 연쇄 추돌 사고처럼 보이게 위장해. 그 안에서 우리의 타겟들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최진환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전직 특수부대 용병 출신들로 팀을 다시 꾸려. 그들에게는 실패란 없다고 들었네만. 맞나? 네. 회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 이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회장실을 나왔다. 최진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제 다음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선멸전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었다. 그가 막 차를 돌리려 할 때 암호화된 USB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김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TK 시큐리티. 핵심 팀원 12명. 전원 707. 특임대 및 UDT SEAL 출신. 코드명 케르베로스. 실패를 모르는 자들. 지금 널 쫓는 게 바로 그들이다. 도망쳐.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다. 민주는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케르베로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 새딸린 개. 최진환이 마침내 자신의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길 위의 유령들과의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꾼과 사냥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느 쪽이 되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다시 스티어링 휠을 단단히 잡았다.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듯 도시의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김태우가 보낸 메시지는 차가운 강철처럼 강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케르베로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견. 상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유령이 아니었다. 이빨을 드러낸 맹수였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택시 안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민주는 평소처럼 과묵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미행이나 경고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사냥개들을 풀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최고의 사냥개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최진환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우리 쪽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군요. 그녀가 씁쓸하게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이 싸움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방패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한 점이 있었다. 평소라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느껴졌을 감시의 시선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민준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적들이 자신들을 놓친 것이 아니라면 목표를 바꿨다는 의미였다.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 더 취약한 곳으로 향했다는 뜻이었다. 방패의 약점을 노리는 건가? 검찰청에 서연을 내려준 후에도 민주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차를 근처 빌딩 주차장으로 옮기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검사님 팀원 중에 누가 밖에서 움직일 계획이 있나요? 수화기 너머의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했다. 아니요, 오늘은 계속 사무실에 있을 예정인데. 아, 박지훈 수사관이 방금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요청했던 대법원 판례 자료를 받아오기 위해서요. 서초동 법원 도서관으로 갔을 겁니다. 박지훈, 서연의 오른팔이자 이번 TK그룹 수사팀의 핵심 멤버인 젊고 열정적인 검찰 수사관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 자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오늘 꼭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지훈 씨가 워낙 의욕이 넘쳐서요. 왜 그러시죠? 혹시 그 심부름, 검사님이 어제 직접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습니까? 어제 퇴근 전에 말해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기사님,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함정이다. 최진환의 팀이 서연의 일정을 훤히 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끼로 삼아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검사님, 지금 당장 박지훈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그가 간 곳은 법원 도서관이 아닐 겁니다. 함정입니다. 네, 그게 무슨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택시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초동 주변의 지도가 3차원으로 펼쳐졌다. 적들이 함정을 설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적으며 도주로가 막혀 있는 곳, 그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있는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한편 서연은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같은 시각
박지훈은 낯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서연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메모를 보고 이곳으로 왔다. 어제 말한 자료, 여기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뒀으니 직접 받아오세요. 서연의 필체와 똑같았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주차장 가장 깊은 곳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서 있었다. 박지훈이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밴의 옆문이 스르륵 열리며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순간 박지훈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법원 직원의 복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고 옷 안쪽에는 무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당신들 누구야? 그가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박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주차장 입구에서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총알처럼 튀어 들어왔다. 택시는 드리프트를 하며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검은색 밴의 옆면을 향해 돌진했다.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밴이 옆으로 밀려나며 남자 하나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당황한 나머지 한 명이 택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온 후였다. 그는 넘어진 상자를 발로 차 남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뒤 번개 같은 속도로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민주는 넋이 나간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어 택시 조수석에 밀어 넣었다. 넘어져 있던 밴의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 택시 뒷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민주는 몸을 숙인 채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택시는 미친 듯이 뒤로 달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 대로로 나왔을 때 박지훈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트렁크에 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서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박지훈을 부축하며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젊고 유능한 부하가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 사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왔던 강철 같던 신념과 사명감이라는 방패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서연의 사무실, 그녀는 멍하니 책상 위에 놓인 TK그룹 수사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서류 뭉치들이 괴물이었다. 사람을 해치는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그녀에게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넸다. 그만둘 겁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만둘 수 없게 됐어요. 전에는 정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건 내 사람들이 걸린 싸움이에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강철처럼 벼려내고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다시 불꽃을 보았다. 자신을 태워서라도 어둠을 밝히려는 꺼지지 않는 불꽃. 최진화는 그녀의 방패에 균열을 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검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준 셈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는 그 검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박지훈 수사관에 대한 공격은 강민준의 내면에 단단히 잠겨있던 과거의 망령을 깨웠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빛 속에서의 총성, 배신자의 비웃음, 그리고 화염 속에서 사라져가던 동료의 마지막 눈빛.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담배를 태웠다. 연기 속에 흩어지는 것은 담배 연기만이 아니었다. 그의 죄책감이자 지울 수 없는 후회였다. 5년 전 베를린 국정원 블랙 요원 강민주는 북한 고위급 핵물리학자의 망명을 돕는 비밀 임무를 이끌고 있었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처럼 그들은 자유세계에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 줄 임무를 호송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안전가옥, 위조 신분, 도주 경로까지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작전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것은 아군 헬기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다.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민주는 물리학자를 데리고 비상 탈출로로 향했다. 그의 등 뒤에서 총성이 빗발쳤고 동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의 파트너였던 이준영. 항상 뒤는 내가 맡을 테니 넌 앞만 보고 달려 라고 말하던 친구였다. 그날도 준영은 민준의 뒤를 지켰다. 민준이 물리학자를 차에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그는 보았다. 준영이 적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그리고 그를 쏜 것은 적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믿었던 팀의 일원이었던 다른 요원이 준영에게 마지막 총알을 박아 넣었다. 배신이었다. 화염에 휩싸인 차 안에서 준영은 민준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가, 살아남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민준은 살아남았다. 물리학자를 무사히 망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국정원은 배신자를 색출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조직의 명예가 죽은 요원들의 명예보다 중요했다. 환멸을 느낀 민주는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구의 목숨도 책임지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기로. 하지만 이제 과거는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박지훈 수사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는 피 흘리던 이준영의 모습을 보았다. 이서연 검사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그는 지켜주지 못했던 망명 물리학자의 절박함을 보았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그의 변화는 운전 습관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고 때로는 편집증적으로 보일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작은 소리에도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고 같은 자리에 2번 이상 주차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택시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언제든 전장으로 변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참호였다.
서연은 그의 고통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있던 서연에게 민준이 야식을 사들고 찾아왔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지쳐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힘들어 보여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저 불빛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그때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드러낸 자신의 상처였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검사가 되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제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검사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전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상처는 달랐지만 그 뿌리에는 같은 감정이 있었다.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감.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단순한 기사와 승객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다. 서연의 담담한 위로는 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은 죽은 동료에 대한 모독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기억하고 싸우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다. 죄책감을 동력으로 삼아 그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태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다갈 게 있다. 수화기 너머에 김태우는 긴장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5년 전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날 밤의 목소리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말해봐. 조직에서 폐기 처분한 내 옛날 장비들 아직 창고에 있나? 김태우는 숨을 삼켰다. 민준의 옛날 장비는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국정원 블랙 요원 시절 그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특수 장비들이었다. 전파 교란 장치, 고성능 도청기, 그리고 그의 손에 맞게 특별히 개조된 발터 PPQ 권총까지. 미쳤어. 그거 반출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야. 나까지 군복 벗어야 해.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건 내 마지막 전쟁이 될 거다. 네가 도와줘야 해. 김태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고뇌했다. 그를 돕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에게 빚을 졌다. 과거에. 민준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알 속으로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다. 알겠다. 오늘 밤 자정. 남산 순환도로 3번째 주차장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두겠다. 그걸 가져가는 순간 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야. 그냥 유령일 뿐이다. 원래부터 유령이었어. 전화를 끄는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케르베로스가 사냥개라면 그는 그 사냥개의 목줄을 끊어버릴 외로운 늑대였다. 이제
방패를 들 시간은 끝났다. 검을 휘두를 차례였다. 최진환 회장의 집무실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박 이사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감히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최진환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관에 있는 희귀한 아로안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는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박이색에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모구해봐. 최진환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박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지훈 수사관 납치 작전의 실패를 보고했다. 이번에도 그 택시 기사 때문이었다. 케르베로스 팀원 2명이 부상을 입고 목표물은 눈앞에서 놓쳤다. 보고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최진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이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박 이사. 네, 회장님. 자네, 아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랬나? S대 법학과던가. 박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최진환은 책상 위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유리 덩어리였다. 그는 그것을 손 안에서 천천히 굴리며 말했다. 똑똑한 아들이야. 졸업하면 우리 회사 법무팀으로 데려와야겠어. 아비가 무능하면 자식이라도 유능해야지. 안 그런가? 그는 말을 마치며 들고 있던 문진을 박 이사의 머리 옆 바닥으로 가볍게 던졌다. 광 대리석 바닥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박 이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문진이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더라면 그의 머리가 깨졌을 터였다. 대여 이상 자네의 무능함을 보고 싶지 않네. 최진환이 차갑게 말했다. 케르베로스는 물러나게 해. 길거리의 벌레들을 잡는데 사냥개를 쓸 필요는 없었어.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하지. 최진환은 박 이사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하고는 책상에 있는 직통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거대한 권력의 거미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대검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연결되었다. 나 최 회장이네. 그래, 잘 지내고 말고. 다름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이서연이라는 검사. 아주 의욕이 넘치더군. 근데 그 의욕이 과해서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투서가 여기저기서 들어와. 감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 전화는 유력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로 향했다. 최 회장입니다. 특종 하나 주지. 젊고 야심찬 여검사의 추악한 스캔들. 정의의 사도인 척하며 뒤로는 피의자에게 정보를 받고 돈을 챙겼다는 이야기. 소설 한번 잘 써보게. 내일 아침 조간 한 면으로. 세 번째 전화는 경찰청 정보과 분실의 고위 경찰 간부에게였다. 자네가 심어놓은 끈앞풀. 아직 이서영 검사실에 있나? 그녀 책상에서 증거가 좀 나와야겠어. 깨끗하게 처리해. 전화를 끊은 최진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된다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면 그만이었다. 법과 언론, 경찰, 그것들은 그에게 있어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성벽이자 적을 공격하는 투석기일 뿐이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성가신 벌레를 그녀가 그토록 신봉하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다음 날 폭풍이 몰아쳤다. 아침 신문 한 면에는 미모의 여검사, 기업가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 필되었다.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대중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거의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서영 검사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며 공식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 부장검사의 방으로 불려갔다. 김 부장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검사, 미안하게 됐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부의 지시야. 오늘부로 TK그룹 수사에서 손 떼게.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될 거야. 부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최진환이 꾸민 짓이라고요. 서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나도 알고 싶네. 이 검사. 하지만 절차는 절차야. 수사자료 전부 인계하고 사무실 비우게. 김 부장검사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무력감과 체념을 읽었다. 그 역시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은 또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감찰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컴퓨터를 봉인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사 서류들을 상자에 담아 윤비추떼이타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녀는 텅 비어가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최진환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검과 방패였던 검사라는 신분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약속된 장소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나온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차에 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았다.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내일부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았다. 어깨를 작게 떨며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린 작은 투사 같았다. 민주는 그날 밤 남산 주차장에서 김태우가 남겨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회수했다. 봉투 안에는 묵직한 냉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와 5년 만에 옛 장비들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에 익숙하게 감기는 발터 PPQ의 차가운 감촉. 그는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자신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김 부장검사가 오늘 오후 3시 대검 감찰부장과 통화 녹음 파일 확인 바람. 메시지 아래에는 작은 오디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파일에서는 김 부장검사와 감찰부장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윗선의 지시, 초의 회장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의 텅 비었던 눈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수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직무정지는 최진환에게는 승리의 선언이었을지 모르나 강민준과 이서연에게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울 수 없다면
법의 바깥에서 싸우면 그만이었다. 그들의 작전본부는 서연의 오피스텔 거실로 옮겨졌다. 거대한 탁자 위에는 서울시 지도와 TK그룹의 조직도,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최진환의 가장 큰 힘은 돈과 그 돈으로 묶인 네트워크예요. 서연이 조직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눈에는 날카로운 분석가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이익과 약점으로 얽혀있는 거미줄이죠. 한쪽을 끊으면 다른 쪽도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벽에 붙여놓은 인물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다. TK건설의 사장, 정만식이란 남자였다. 공격 지점은 여기가 좋겠습니다. 최진환의 심장이 아니라 그의 팔다리 중 하나를 먼저 치는 겁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정면 공격은 무모했다. 대신 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김태우를 통해 얻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최진환이 계열사 사장들을 통제하고 비자금 조성에 동원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 비망록. 각 사장에게 지급된 뇌물의 액수와 그들의 약점이 빼곡히 적힌 판도라의 상자였다. 문제는 그 비망록이 TK그룹 본사 서버, 그 중에서도 오직 정만식 사장만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이 남자의 노트북에 1분만 접근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민주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졌던 옛 동료, 화이트 해커 고스트에게서 받은 초소형 해킹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노트북 근처 1m 방역 내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최첨단 장비였다. 작전은 다음 날 오후에 시작되었다. 정만식 사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 강남의 한 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정보가 있었다. 민주는 배달기사로 위장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낡은 스쿠터를 탄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배달원이었다. 그는 피트니스 클럽 지하 주차장에서 정만식의 검은색 벤츠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목표 차량이 나타났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정만식이 내리는 순간 민주는 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그들 쪽으로 향했다. 요즘 민주는 일부러 스쿠터를 미끄러뜨리며 정만식의 운전기사 쪽으로 넘어졌다. 운전기사가 놀라 그를 부축하는 사이 정만식은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자신의 가방을 들고 클럽으로 들어갔다. 그의 노트북이 들어있는 바로 그 가방이었다. 작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민준의 계획대로였다. 그가 넘어지며 운전기사의 시선을 끄는 동안 클럽 로비에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던 서연의 후배 수사관이 우연히 정만식과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수사관이 사과하며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는 단 몇 초. 민준이 건네준 해킹 장치가 정만식의 가방에 스치며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강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30초가 걸렸다. 그 30초 동안 민주는 운전기사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시간을 끌었다. 마침내 그의 이어피스에서 완료라는 짧은 신호음이 들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너스레를 떨며 스쿠터를 일으켜 세우고는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정만식도 그의 운전기사도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방금 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한 독립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다. 그녀가 검사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였다.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진실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TK그룹 계열사 사장단 비밀 자금으로 통제 의혹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는 최진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다. 대신 TK그룹 내부의 부조리와 계열사 사장들 사이에 오고 간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을 상세히 폭로했다. 비망록의 일부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파장은 엄청났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재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룹 내부에서 몰아쳤다. 비망록에 이름이 오른 계열사 사장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만 살기 위해 이 정보를 흘렸다고 믿었다. 최진환이 자신들을 버리는 카드도 쓴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최진환의 철권 통치와 신뢰관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최진환 회장의 집무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정만식 사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내 놈이 불었나? 아니면 저놈인가?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진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방역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믿었다. 배신자들의 아우성이 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박이사, 최진환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이 배신자 놈들 전부 출국 금지시키고 자금줄 다 막아. 그리고 시끄럽게 구는 놈들은 조용히 처리해. 더러운 건 청소해야지. 그의 명령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폭군의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오피스텔. 그녀와 민주는 뉴스를 통해 TK그룹이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에 작은 구멍을 냈고 이제 그 구멍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향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사나워지는 법이다. 최진환의 다음 수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할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 이제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이서연의 오피스텔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전쟁 지휘소와 같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법률 서적과 증거 자료들, 그리고 강민준이 가져온 서울 시내가 그려진 대형 지도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내일 있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발표할 최후 변론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최진환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가 제출할 김 부장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비수였다. 박지훈 수사관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납치될 뻔했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주고 그녀의 논리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한편 민주는 그들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탁자 위 지도에 붉은 펜으로 여러 개의 선을 긋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검찰청까지의 주 경로.
적의 공격 시 우회할 수 있는 제2, 제3의 경로. 그는 서울의 모든 도로를 자신의 송금처럼 읽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패턴, 공사 구간, CCTV 사각지대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었다. 적들은 아마도 이 지점을 노릴 겁니다. 민준이 한강다리 남단의 복잡한 지하차도를 가리켰다. 여기는 진입하면 빠져나갈 길이 마땅치 않고 위성 추적도 일시적으로 끊기는 곳입니다. 공격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죠. 그는 단순한 경로를 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들의 수를 읽고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택시는 더 이상 평범한 택시가 아니었다. 밤사이 그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차를 완전히 개조했다. 타이어는 방탄 섬유가 내장된 특수 타이어로 교체했고 유리창에는 비산 방지 필름을 여러 겹 덧씌웠다. 김태우가 구해준 옛 장비들도 제자리를 찾았다. 차량 하부에는 도로의 오일을 살포할 수 있는 장치를, 그리고 후미등 옆에는 강력한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발사기를 몰래 설치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방패이자 유일한 창이었다. 그의 보안 채널을 통해 김태우의 긴급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서울 시내 주요 길목에 배치되고 있다는 첩보. 대형 덤프트럭 여러 대가 의심스러운 동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 최진화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사냥터로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버려진 물류창고. 최진화는 더 이상 화려한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군용 지도처럼 보이는 테이블 앞에 서서 작전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전투복 차림의 케르베로스 팀원들과 박 이사가 도열해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 살벌했다. 내일 아침 이서연과 그 택시는 절대 대검찰청에 도착해서는 안 된다. 최진환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기계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사고로 위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길 위에서 지워버려. 경찰 내부에 우리 라인을 총동원해서 작전 지역 주변의 모든 도로를 통제해. 그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완벽한 고립지대를 만들어. 그는 지도의 한 지점, 민준이 예측했던 바로 그 지하차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끝낸다. 덤프트럭으로 입구를 막고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 증거도, 증인도, 그리고 내 신경을 계속 긁던 그 성가신 택시기사까지 전부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이건 게임의 끝이다. 그의 명령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왕은 자신의 왕국을 통째로 불태워서라도 적을 없애려는 폭군으로 변해 있었다. 다시 서연의 오피스텔, 모든 준비가 끝난 새벽, 깊은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내일 입고 갈 검사 시절의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어쩌면 그녀가 입는 마지막 정장이 될지도 몰랐다. 민준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보온병을 걸렴 따뜻한 생강차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그의 무뚝뚝한 말 속에 담긴 깊은 신뢰와 위로가 서연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나눈 마지막 평온이었다. 결전의 날 새벽이 밝아왔다. 회색빛 여명 속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시에 민주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의 택시 안에서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낮은 허밍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7시.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단어짜리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 문자를 확인한 서연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한, 그리고 민준의 마지막 호송을 위한 운명의 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주황색 택시 안의 공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이서연은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증거가 담긴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민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잘 조율된 악기처럼 예민하게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계획한 주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출근길 풍경. 하지만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민준이 예측했던 지하차도에 가까워지자 마침내 최진환의 거미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통경찰로 위장한 자들이 나타나 교차로를 통제하며 그들의 뒤로 차량을 정체시키고 앞길을 텅 비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그들의 택시는 텅 빈 도로 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시작됐군요. 서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다. 그의 눈앞, 지하차도 입구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고장이라도 난 듯 비상등을 켜며 멈춰 섰다. 동시에 백미러에는 또 다른 대형 트럭들이 나타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완벽한 살육의 무대. 킬박스가 완성된 것이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의 택시를 포위했다. 차문이 열리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었다. 꽉 잡아요. 민준이 외쳤다. 그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판단했다. 그는 핸들을 격렬하게 오른쪽으로 꺾었다. 택시는 인도를 뛰어넘어 공사장 가림막으로 설치된 얇은 철제 펜스를 종이장처럼 찢고 그 안으로 돌진했다.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당황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이미 택시는 그들의 사선에서 벗어난 후였다. 그곳은 민준이 비상 탈출로로 점찍어 두었던 재개발을 위해 폐쇄된 낡은 도로였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낡은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비좁았지만 민준은 마치 자신의 손등을 보듯 그치엔 익숙하게 차를 몰았다. 뒤따라온 SUV들은 거친 노면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잠시 그들을 따돌린 민준은 복잡한 광장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넘쳤다. 사람들, 좌판, 오토바이들이 뒤엉킨 혼돈의 공간, 거대한 SUV들은 감이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의 택시는 미꾸라지처럼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그의 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에 상인들의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른쪽 오토바이 2대, 서연이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이 되어 사각지대를 경계했다. 케르베로스는 차량 추격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를 투입한 것이었다. 시장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자 상황은 역전되었다. 탁 트인 도로 위에서는
속도와 힘을 앞선 SUV들이 유리했다. 그들은 택시의 양옆으로 달라붙어 찌그러뜨리려는 듯 압박해왔다. 한 대가 택시에 후미를 쳐서 차체를 회전시키려는 피트 기동을 시도했다.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순간 민주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택시 하부에서 검은색 오일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왔다. 피트 기동을 시도하던 SUV는 오일을 밟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민주는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택시 후미에서 자욱한 연막이 터져 나와 뒤따르던 차량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민주는 그 틈을 이용해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급히 빠져나가 한강 공원으로 향하는 작은 진출로로 사라졌다. 하지만 케르베로스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들은 마치 거머리처럼 다시 따라붙었다. 대검찰청까지는 이제 불과 몇 킬로미터 남지 않았다. 최진환의 마지막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 도로 양쪽이 대형 트레일러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외통수였다. 길 끝에는 장갑차처럼 보이는 육중한 검은색 벤이 버티고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택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앞 유리는 총탄에 맞아 거미줄처럼 금이 갔고 차체는 곳곳이 찌그러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기까지인가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왼쪽에는 철거를 앞둔 낡은 상가 건물이 있었다. 건물의 1층은 주차장이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끝에는 반대편 도로로 이어지는 낮은 담벼락이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꽉 잡아야 할 순간일 겁니다. 민주는 말을 마치고 기어를 바꿨다. 그리고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택시는 미친 듯이 포효하며 장갑밴이 아니라 왼쪽의 상가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케르베로스 팀원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택시는 건물의 1층 주차장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었다. 민주는 주차장 기둥 사이를 현란하게 피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주차장 끝, 담벼락이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낡은 폐차에 보닛을 발판 삼아 택시를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했다. 시간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주황색 택시는 허공을 가로질러 담벼락을 넘어 반대편 도로 위로 떨어졌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아스팔트 위에 처박혔다. 타이어는 터지고 엔진은 비명을 지르다 마침내 잠잠해졌다. 그들의 눈앞,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대검찰청의 정문이 보였다. 차 안은 에어백이 터지고 온갖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부러진 팔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안전벨트를 풀었다. 가요.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기사님, 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검사님의 차례입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태우가 움직인 것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USB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부서진 차 문을 힘겹게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택시를 뒤로 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눈앞의 대검찰청 건물을 향해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가 대한민국의 거대한 괴물을 심판할 유일한 무기였다. 물리적인 전투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법정에서의 전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원회에 참석한 고위검사들은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추격전의 흔적이 역력한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몇몇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그들에게 그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나 다름없었다. 이서연 검사, 본인의 혐의에 대해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겠소. 징계위원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서연은 연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저의 무죄를 변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저는 오늘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사유화하고 정의를 거래한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대신 피로 얼룩진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회의실 전체에 그녀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대검 감찰부장이 나누는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최 회장님의 뜻, 윗선의 지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싸워온 것은 TK그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옷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부패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진실을 덮고 괴물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검찰의 명예를 되찾을 것인지.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자후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이서연 검사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는 즉시 중단되었고 그녀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폭풍은 거셌다. 특수팀은 TK그룹 본사와 최진환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연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자신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의 배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고 쥐들은 가장 먼저 달아난 후였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특수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검사의 칼을 쥔 김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최진환 씨, 뇌물공여, 증거인멸,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부장검사가 내민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최진환의 오만했던 제국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을 시작으로 정관계와 법조계, 언론계에 퍼져 있던 그의 하수인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지옥의 문을 지키던 케르베로스 역시 주인을 잃고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한적한 병원의 1인실, 강민주는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김태우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때? 죽지 않을 정도는. 민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김태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건넸다. 베를린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TK 스캔들로 조직 내부의 썩은 뿌리들이 몇 개 뽑혔거든. 내 동료 이준영은 순직으로 처리될 거고 그의 명예도 회복될 거다. 배신자는
곧 국제 수배 명단에 오를 테고 민주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시울이 희미하게 붉어졌다. 5년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조직에서 널 다시 부르고 싶어 한다. 돌아올 생각 없나?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 전쟁은 끝났어. 난 이제 유령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검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로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택시를 몰지 않았다. 그는 낡은 클래식카를 수리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찾기 힘들었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민준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정비소 앞 작은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말 이상의 교감을 나눈 사이였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글쎄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보안 회사를 차려볼까 합니다. 제 기술을 좋은 곳에 써야죠. 죽은 친구에게 덜 미안하려면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웠어요. 제 목숨을 구해줘서. 그리고 혼자서도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 검사님이야말로 제게 다시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매일 갔던 동행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길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이 돌아간 후 민주는 수리가 끝난 클래식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탁 트인 국도를 따라해 진력의 노을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피해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전방에 끝없이 펼쳐진 길과 그 길의 끝에서 떠오를 새로운 아침의 태양을 향해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인생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